밤에 이제 박성민 대표께서는 결국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로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에서 본인 스스로의 몸값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때려야 뗄 수 없는 거고. 노돌 교수님. 근데 이게 있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정치인 김문수, 인간 김문수 할 때 1, 2, 3기를 좀 나눠서 받고 그럼에도 74, 51년생 적지 않은 나이에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로 된 데에는 과거 뭐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장관, 지사 혹은 최근에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이런 걸로만 어떤 커리어와 이력으로만 규정할 수 없는 뭔가 인간 김문수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다시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된 건 아닐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물론이죠. 저는 뭐 많이 얘기되지만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다 불러서 세워서 사과하라 할 때 꼿꼿이 앉아 있는 그 사진 한 장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과거 그런 김문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런 매력적인 모습이 아닌 어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되면 그야말로 본인의 어떤 특장점을 살려가지고 뭔가 청렴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것들이 이제 투사가 된 것이고요. 그러나 저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거나 아니면 안 할 것처럼 보였다면 과연 최종 결선에서 승리했을까? 그런 점은 의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결정적이었다, 그것 때문에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사실은 한동훈 후보와 어떤 결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제 뭐 이재명 후보와 토론이 붙었을 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단일화 한다든지 단일화도 안 하고 그게 본인의 그 신뢰 문제가 부각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말씀권 죄송합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뭐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이라는 공격을 할 때 본인도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는 그런 이제 반격에도 당할 수 있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김문수 후보에게서는 분명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 분명하죠.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니 단일화 한다고 했지 한덕수 후보를 내세운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건 분명한 겁니다. 당원들도 단일화하라고 했지 한덕수 후보를 내세우라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 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만약 김문수 후보는요 당선되자마자 단일화 추진기구를 설치하라 그랬습니다. 단일화라는 거는 무조건 그러면 그 당시 사실은 저는 뭐 지도부에 대해서 그런 그 당시 지금도 뭐 계시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도부가 만들어준 룰을 그냥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단일화라는 건 협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진기구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당의 추진 대표단하고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이었으니까 같이 논의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삐그덕거린 거고 그걸 갖다가 갑자기 뭐 등록하기 전에 하라 그런 거는 지도부가 이 그림 잘못 그린 겁니다. 진짜 그 여론조사 해보니까 50% 지도부 책임, 25% 한덕수 책임, 14%가 김문수 책임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도요. 정말 이 아마 처음 정치하시는 분의 지도부가 이렇게 말을 해서 아마 그래도 되나 보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도 한덕수 후보를 검증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1시간 만에 찾아와서 김문수 후보한테 3일 후까지 단일화하라 그러면 그게 단일화입니까? 그냥 내려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전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김문수 후보를 비판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저도 그 말은 전적으로 나연님 의견에 동의하고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그걸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용인도 그게 뭐 잘못이냐라고 한 거는 옛날 김대중 대통령도 뭐 정계 은퇴 여러 번 했다가 반복하고 돌아왔는데 그럴 때마다 한 얘기가 내가 약속을 못 지킨 거지 거짓말한 건 아니다. 그 얘기도 정치인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단일화 할 건데 단일화를 어떻게 3일 만에 하라는 건요. 김문수 우리가 당신 밀어줄 테니까 그냥 되자마자 한덕수한테 양보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뭐 가처분을 걸어도 당원들이 다 걸지 않았겠습니까? 되지도 않을 얘기고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전 당 지도부의 문제고 한덕수 후보의 책임을 제가 뭐 많이 얘기하지 않는 건 그분 평생 관료로만 했고 그분들 뭐 얼마나 압박이 심했으면 끌려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그 김문수 한덕수 두 분 얘기는 제가 안 하고 이건 지도부가 아예 그 정말 이렇게 좀 무능한 기획을 했다는 게 되지도 않을 얘기를 그려왔다는 게 저는 이건 그냥 단순히 해프닝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황당한 일을 기획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죠. 뭐 그 두 분이 이제 당 지도부의 그림을 비판하셨는데 뭐 이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아서
나경원 의원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지난 대선, 3년 전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맞붙었을 때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을 아까 박성민 대표 말처럼 많이 비판했지만 또 고스란히 또 반격도 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김문수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혹은 뭐 부패 혹은 사법 리스크 이런 건 자유롭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김문수 후보가 이 대선 출사표 말고 국민의힘 경선 출사표에서도 나는 봉천동의 24평 아파트가 전부다. 이런 출사표, 청렴을 강조했는데 이게 그 앞으로 3주 남은 그 정치인 김문수를 유권자가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세요? 네,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백현동, 대장동 다 잊혀졌다고 그러지만 사실 왜 그 관련된 사건에 7명이나 유명을 달리했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상상가지 않은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재판을 끝내지 못하고 도대체 이 사법 기소라든지 이런 재판 절차가 늦어진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묻혀버렸다면 이걸 하나하나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7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이거는 게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직간접적인 네. 연관이 있는 부분은 네, 아니, 이건 뭐 사실관계 파악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 뭐. 어쨌든 관련자가 아니 예. 본인이 나와서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예. 그러더라고요. 하여간에 뭐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거는 뭐 그러면서 본인도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백현동, 대장동 사건들을 보면 볼수록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뭐 법인카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이제는 저희가 다시 복귀를 하고 국민들께서 또 금방 잘 잊어버리세요. 저도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액수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거부터 뭐 형수 욕설 내용부터 이거 다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하면 국민들께서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후보는 위험하다고 생각했지 하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역량을 보면 성과로 보여준다. 어느 자리에 가서나 반드시 성과를 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먹힐 것 같다. 잠깐만요. 이제 뭐 논평은 당연히 존중하고 주장도 말씀드립니다만 네. 그 뭐 인원과 혹은 뭐 그런 유명을 달려거나 고인이 된 분들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워낙 선거 기간이야 예민하니까 그 부분 제가 잠깐 순환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2007년도하고 여러모로 비슷한 선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2007년? 예.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인데 압도적으로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가 있고 그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법적 도덕적인 리스크가 있었어요. 다스는 도대체 누구 거냐, 뭐 BBK 무슨 뭐 그다음에 도곡동 땅은 누구 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때도 뭐 지금은 법원이 뭐 무죄를 내려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때도 뭐 검찰에서 이거 뭐 이렇게 무혐의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했죠. 그때도 야당에서 굉장히 여당이죠. 그때 당시 공격을 많이 했는데 대통합 민주신당에서 공격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이라고 하는 게 비상계엄 이후 탄핵 이후에 그 어떤 대통령이 지금 적합한 대통령이냐라고 할 때 예. 단순히 이 도덕적인 문제만 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 윤여준 이재명 대표 측의 위원장도 이 그 도덕적인 문제가 좀 있다. 그런 뉘앙스를 깔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그런 점이 있다는 건 뭐 인정하지만 예. 그게 중요한 기준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순간에 지금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리스크는 국민의힘이 더 들춰내지 않아도 국민 대다수가 몰라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년 전에도 알았고 적어도 짧게는 지난 총선 때 다 알았어요. 총선 때 지금 국민의힘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이재명 대표, 조국, 추미애, 항우나 이런 분들이 배지를 다 달았느냐. 그럼 역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이 문제가 있는 걸 다 아는데 왜 배지를 달아줬겠어요. 그때도 국민들은 우리 다 아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더 문제다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금 원하시는 건 뭡니까? 경제 잘해달라는 거예요. 경제. 저는 경제 대통령 원한다고 봅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가 정말 잘할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보수 저는 원래부터 보수였습니다. 경제를 잘할 것
하겠다라고 시장을 중시할 것처럼 말을 합니다. 중도부조 얘기를 했었죠. 뭐 AI에 어떻게 하겠다, 뭐 반도체를 어떻게 하겠다. 제가 한마디로 딱 물어봐요. 자,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유권 연구직만 하자는 거 그거 민주당이 아직도 안 하지 않냐. 결국 민노총 눈치를 보는 걸 계속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 핵심 공약에 노란봉투법부터 시작해서 예. 민노총이 이야기하는 정년 연장법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연세 드신 분들 일해야 되지만 이것이 무조건적인 일방적 뭐 일률적 정년 연장은 결국 청년 고용을 빼앗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퀘스천 마크를 줄 수밖에 없다. 예. 여전히 민노총의 볼모이다. 두 번째, 이번 계엄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좀 더 민주적인 정부를 생각하실 겁니다. 민주정부요? 예. 결국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권력 행사가 없었으면 아마 계엄이 그것의 극단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과연 민주적이냐?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통령까지 먹는다면 지금 국회를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지금 사법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대법원장을 청문하겠다고 국회로 불러들이는 그러한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예. 대통령까지 가진다면 일당 독재가 아니라 저는 이재명 1인 독재 국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제지한 건 이건 대통령을 말하다 김문수 후보 편이어서 이재명 후보 얘기가 중간중간 언급되는 상대 후보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서 예. 두 가지 측면이 가장 중요한데 경제와 민주성인데요. 저는 그 두 가지 면에서도 저희 당이 과거에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잘못된 부분과 달리 또 민주당의 그런 또 비민주성이 드러나면 예. 저희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김문수 후보로 조명을 다시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 그리고 아까 잠깐 박성민 대표께서 논평하신 것 중에 그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걸 증명해서 그렇게 판단한 거라고 같지만 또 이게 오늘 공식선거운동 기간이라 워낙 예민하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사실상 유죄다. 이렇게 사실관계는 뭐 이 정도로 순화해야 될 것 같아요. 노 교수님 이 얘기만 하고 김문수 후보의 정책 얘기로 잠깐 다시 넘어가야 될 게 아까 이제 두 분이 정치인 김문수에 대한 이력들을 두 분이 다 공히 평가해 주셨다면 최근에 많이 회자가 됐던 게 김문수 후보의 이른바 역사관 중에 일제강점기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다. 혹은 김구 선생의 국적은 중국이란 말이 있다. 이런 것들이 글쎄요. 이거를 이제 김문수 후보를 평가하는 여러 한편의 단면만 될 수는 없겠지만 이 우파적 역사관에 대한 논란도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까 이제 많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김문수 후보의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도 뭔가 국민들과 그걸 듣는 사람들과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어서 공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 말만 하는 것 같아요. 허공에다 대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하는 식이거든요. 근데 정치인의 언어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대화가 아니고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아부가 아니고 상대가 지금 뭘 원하는가를 헤아려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예.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말을 한단 말입니다. 듣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국적 뭐 얘기할 때도 법적으로야 그게 맞죠, 당연히. 우리나라가 나라가 없었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권에 보면 뭐 재팬이라고 찍혀 있으니까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 출전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말은 맞지만 그러나 그때서의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설명하면서 불가피하게 이런 얘기 있었다 얘기하면 되는데 일본이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건 국민들과의 대화가 아닌 거죠. 일방적인 그냥 뭐 본인의 독백인 것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그런 식의 어떤 대화의 요청이 아니면 질문을 받는다면 예. 이제는 국민들이 뭘 원하시는지 이런 때 답변은 뭐가 맞는지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는 설명을 곁들여서 그 본인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냥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 그냥 직선적으로 내뱉고 말어. 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치인의 언어를 정치적인 말을 하는 게 선거 국면에서 특히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논점이 바로 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 결집에 더해서 이제 이준석 후보와의 뭐 단일화를 포함한 외연 확장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추억들이 많은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와 정치인 김문수, 인간 김문수에 대해서 한번 조명을 해봤습니다.